대법원 2022년 3월 24일 선고 2021다 241618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구상금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 행위로 재해 근로자, 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 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 산업재해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 보험급여에서 재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 사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재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재해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 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헌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 근로자, 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재해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단 및 불법 행위자 사이의 이익 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 행위로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 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 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 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 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 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불법 행위자인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로부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 및 제87조 제2항,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81조,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 의무를 면하는 범위는 사업주나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인 보험급여 중 재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재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재해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선고 2017다 9121 등 판결 사건명 건물 철거 등 1.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보다 먼저 맞춰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 등기가 맞춰진 경우 본 등기가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졌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가처분 등기보다 먼저 설정 등기가 맞춰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 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압류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맞춰진 가처분 등기가 경매 절차 매각대금 지급 후에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소극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으로서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권, 즉 방해 배제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건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처분 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그 처분 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 등기의 선우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등기보다 먼저 맞춰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맞춰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가 설사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졌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가처분 등기의 선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진다. 따라서 가처분 등기보다 먼저 설정 등기가 맞춰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 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도 가처분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한편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 사무관 등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와 함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등도 촉탁하여야 하는데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이때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위에 채무자 소유 건물 철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맞춰진 가처분 등기는 건물에 관한 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맞춰졌더라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지만 이는 위 가처분이 건물 자체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압류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맞춰진 위 가처분 등기가 경매 절차 매각대금 지급 후에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집합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금지하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한 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분 소유가 성립하여 대지 사용권이 성립되었더라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매각됨으로써 전유 부분으로부터 분리 처분된 경우 전유 부분을 위한 대지 사용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적극.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분리 처분이 금지되는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구분 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전에는 집합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분리 처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 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한 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 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법률 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충분하다.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 허가 신청이나 분양 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에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조와 형태 등이 한 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 행위에 상응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어야 그 시점에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분 소유가 성립하여 대지 사용권이 성립되었더라도 이미 설정된 그 근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매각됨으로써 전유 부분으로부터 분리 처분된 경우에는 그 전유 부분을 위한 대지 사용권이 소멸하게 된다. 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선고 2017-247-145 판결 사건명 설계보상비 반환 1. 조달청장이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 제3자를 위한 계약 조달청장이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이하 요청 조달 계약이라 한다. 요청 조달 계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해당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요청 조달 계약에서 수요기관은 계약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계약에 따른 수익을 얻는 지위에 있는 반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요청받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는 지위에 있다. 2.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수요기관이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도록 약정함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출연으로 그들에게 설계 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불법 행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조달청장이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에서의 수요기관의 지위, 관련 법령 규정의 문헌과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와 사이에서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출연으로 그들에게 설계 보상비를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요기관은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수익자로서 조달청장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설계 보상비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요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수요기관은 불법 행위자들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선고 2017다 250-264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 확인 의약품이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 한의사가 이를 처방, 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인 품목 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 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선고 2017다 263-901 판결 사건명 배당 2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 담보권이 설정된 유체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진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약정을 하고 담보 등기를 마치면 동산담보권이 성립한다. 제7조. 동산담보권자는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등기를 통해 공시되는 동산담보권을 창설한 동산채권담보법의 입법 취지, 부동산 집행 절차에서 등기된 담보권자를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하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취지, 동산담보권자와 경매채권자 사이의 이익 형량 등을 고려하면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를 유추 적용하여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선고 2018-21326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질권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자의 일반 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 전부 명령이 내려졌고 위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질권 설정자가 민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자의 일반 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 전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민법 제349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전부 채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이전받을 뿐이고 제3채무자는 전부 채권자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선고 2018-286390 판결 사건명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1. 어느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 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 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영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갑이 미국 법인의 국내 영업소인 을 영업소를 상대로 해고 무효의 확인과 함께 복직 시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을 영업소는 갑에게 화해 권고 결정 금액을 지급하고 갑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위 화해 권고 결정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 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화해 권고 결정 금액은 사무처리 또는 영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 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선고 2019다 226-395 판결 사건명 보증금 반환 1. 처분 문서상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계약 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헌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헌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갑이 자신이 건축, 분양하는 집합 건물에 관하여 을과 을은 갑에게 일정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갑은 분양 실적이 분양 목표에 미달한 경우 분양 대행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분양 대행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계약이 종료하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할 예치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한 다음 을이 예치금 반환을 구하자 예치금은 갑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모두 충당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계약의 내용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위 분양 대행 계약에 따라 을이 부담하는 채무는 계약 기간 내에 목표 분양률을 달성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할 결과 채무가 아니라 분양 완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분양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분양 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단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이 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선고 2019다 274639 판결 사건명 주식 양도 절차 이행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 원칙적 유효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 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 갑 주식회사의 출자자 전원이 체결한 주주 간 협약에는 출자자는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와 나머지 출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주주들은 우선 매수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출자자인 병 주식회사로부터 갑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가 병 회사로부터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우선 매수권 행사가 없는 경우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주식 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위 협약 조항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주식 양도 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선고 2020-245408 판결 사건명 질권 실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의 소 1. 처분 문서상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헌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2. 위탁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대주와 시공사를 우선 수익자로 정하는 관리형 토지 신탁을 한 경우 우선 수익자인 시공사가 우선 수익권의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하면 그 원인 채권에 대하여도 질권 설정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위탁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대주와 시공사를 우선 수익자로 정하는 관리형 토지 신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수익권은 원인 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가 된다. 이러한 경우 우선 수익권은 원인 채권과 별도로 담보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우선 수익자인 시공사가 우선 수익권의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했다고 해서 그 원인 채권에 대해서까지 질권 설정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선고 2020-271-919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인락이 실체법상 채권, 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소극. 청구의 인락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 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라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선고 2021다 201085 등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 확인 등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 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서는 건축물 등의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와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공사에는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 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 비용 등은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선고 2021다 229861 판결 사건명 임금 1.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 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 유예와 같은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및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 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 유예와 같은 처분 행위를 할 수는 없다.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 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 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 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 유예와 같은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수당 등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 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 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 유예와 같은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22년 3월 31일 선고 2021-26517일 판결 사건명 양수금 등 1. 공공주택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표준 임대차 계약서 해당 조문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이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이 배제되는지 여부. 적극. 공공주택특별법 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한다. 제49조의 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공공주택 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49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2018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2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2020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서도 위 시행령 조항 각 호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위 법령 조항 및 표준 임대차 계약서 해당 조문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이상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앞서 본 각 규정들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배제하는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갑이 을 새마을 금고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를 양도하면서
새마을 금고의 승낙 없이는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약정을 포함한 내용의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임대차 계약의 기간 만료 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갑이 임대차 재계약을 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갑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갱신되었는데도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